넘어가시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봅니다. 배당소득하면 우리 임퓨테이션, 그로스업, 그죠? 귀속법인세 계산하고 이 내용을 반드시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겠죠. 1번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죠? 예, 이중과세 조정. 그게 바로 임퓨테이션 방식, 그로스업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 배당소득으로 수령한 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 공제로 공제된다. 배당소득 같은 이자소득에는 이런 게 없어요.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 실제 그냥 배당 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총수익 금액이 그렇다고 실제로 다 들어오진 않아요. 여기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일정 부분 15.4% 떼고 나머지만 들어오지만 이거는 이제 떼기 전 금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어쨌든 총수익 금액에서 귀속법인세, 귀속법인세를 가산해서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죠. 귀속법인세는 얼마예요? 이 총수익 금액의 11%입니다. 그냥 11%. 11% 곱한 게 귀속법인세가 되는 거고요. 물론 배당금 받은 거에 따라서 귀속법인세 아까 가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결국 이렇게 이게 그로스업 제도, 임퓨테이션, 그로스업 제도라는 건데 이 귀속법인세를 가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배당에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배당소득 금액이 계산되는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총수익 금액이 그대로 배당소득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귀속법인세를 가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배당소득 이 배당이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이 배당이 이런 귀속법인세를 가산하는 그로스업을 하는 배당이다라고 한다면 이 귀속법인세 11% 곱한 거를 가산해서 배당소득 금액 계산하고 거기다가 뭘 더해요? 다른 뭐 이자가 있다면 이자,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이런 각각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죠. 종합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 쭉쭉쭉 계산해서 이제 세금 내가 이 종합소득 금액을 기초로 내 세금이 얼마인지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산출세액을 그냥 세금 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받지도 않은 건데도 마치 받은 것처럼 더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세금 당연히 이것 때문에 더 나왔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귀속법인세 더해졌던 이 금액을 그대로 배당 세액공제라는 명칭으로 배당 세액공제라는 명칭으로 이 금액을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그대로 빼준다. 이게 바로 임퓨테이션 제도의 큰 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분 다시 보시면 배당소득으로 수령한 금액에 이거죠. 이거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해서 그죠?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 이 귀속법인세 가산한 거 요거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한다. 공제한다. 맞죠? 맞습니다. 2번. 3번. 임퓨테이션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한 게 임퓨테이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해주느냐, 왜 하느냐. 받지도 않은 걸 왜 마치 받은 것처럼 더하고 또 똑같은 걸 도로 빼주고 이 짓을 왜 하느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럼 왜 이중과세가 왜 되느냐, 이중과세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중과세 문제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런 거 더해가지고 배당소득 금액 계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중과세 조정을 다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배당소득인데도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배당이냐에 따라서 그냥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이 그냥 배당소득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배당은 여기서 귀속법인세를 더해서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그런 배당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이중과세 조정을 해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해서 이런 귀속법인세를 가산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 핵심 포인트 해설 괄호 2번의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요건이죠. 그로스업 임퓨테이션을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 법인세가 과세됐는데 또 배당금 받으면서 또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이중과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업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반대로 얘기하면 배당금을 아무리 받았어도 2천만 원 초과되지 않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아 버리면 그로서 이 임퓨테이션을 안 합니다. 이중과세 조정. 그래서 3번 지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임퓨테이션 방법은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맞죠? 여기까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중과세 조정하지 않는다. 맞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을 하는 경우에만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죠. 2천만 원이 안 돼버리면 그러면 이중과세 조정 안 해요. 아무리 실제로 이중과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안 하고 그냥 원천징수 된 걸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서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그로써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봤던 배당소득의 요건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보시고 넘어가시고 쭉 가셔가지고 17번 볼까요? 17번 양도소득세 부분으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한번 좀 쭉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양도가액에서 지금 바로 우리가 계산을 공부하는데 양도세 과세 대상 재산이 어떤 건지도 반드시 같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한 거를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요거를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걸 차감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왔으면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겠죠. 세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에 세율 곱한 거를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취득가액도 역시 과거에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그러니까 시세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기타 필요경비도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가액은 어쨌든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취득가액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때 얼마에 샀는지 뭐 계약서 다 잃어버려가지고 증거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가액 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기타 필요경비는 어쨌든 이걸 실가하러 하면 당연히 실제 필요경비 인정되지만 하나라도 일로 와서 매매사례 감정 환산 중에 하나가 적용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산공제라는 걸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예. 계산공제까지는 교재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토지 중에서도 토지는 원래 3년 이상 보유했으면 했지만 토지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토지든 뭐든 간에 부동산 중에 미등기 부동산 이 두 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두 가지 좀 기억하시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 주식 각각 연간 250만 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주식 다 팔았다. 그러면 250에서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미등기인 경우에는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기본공제는. 하지만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뿐 아니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다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실무적으로는 적용될 일이 없는데 환승가액 다음에 이제 기준시가까지 적용되는 게 나옵니다. 어차피 교재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필요 경비 뭐 계산 공제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순서로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1번 자산의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한 가격을 산정한다. 그렇죠?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번이 맞네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어때요? 3년 이상까지 맞았는데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게 많아요. 이 토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 이것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인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라는 표현은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주식 뭐 다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토지, 건물만. 2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두 자산에 대해서 총 250이 아니라 각각 250이니까 총 500이죠. 총 500. 2번, 3번도 틀렸고요.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본공제는 안 된다. 미등기는 둘 다 안 된다. 그죠?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 흐름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가셔서 20번 문제 볼까요? 20번 문제. 41페이지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중 국내 원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죠? 거주자, 비거주자 반대 거주자죠.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거, 외국에서 번 거 다 과세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과세한다라는 거죠. 2번 비거주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거주자와 달리 다른 소득과 합세라는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과세한다. 우리나라 거주자 같은 경우에도 퇴직 양도는 분류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분류과세합니다. 2번이 틀렸어요. 기억하시고 3번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과세를 준결한다. 일단 비거주자의 과세 방식은 국내 사업장이나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국내 사업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세를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죠? 우리나라에 국내 사업장이나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이건 당연히 사업장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한다. 그 대원칙만 기억하고 갑니다. 대원칙.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퇴직, 양도소득은 무조건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분류과세한다. 라는 거죠.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3번 보시면 2번은 뭐 틀렸다는 거 좀 확인했고요. 3번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종결한다. 없으니까 분리과세로 종결하고요. 4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랑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는 그 국가의 거주자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인 거고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할 때
그냥 우리나라 소득세에서는 뭐 14%, 뭐 20% 이렇게 원천징수 세율이 있겠지만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세 조약상 제한 세율이라는 거를 보통 두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율이 14%지만 제한 세율이 10%다. 그럼 당연히 10% 제한에 걸리는 거죠. 10%로 원천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핵심 포인트 해설에 나와 있는 뭐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나 과세 방법, 괄호 2번 과세 방법 특히 기억해야겠죠.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를 뭐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천징수 세율은 좀 기억을 합니다. 이자 배당 이런 게 20%예요. 우리가 보통 국내 거주자 일반 국민들한테는 14%로 원천징수하는데 비거주자는 20%인데 채권만 14%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